여기서 뭐 하고 있니? 폭설 속에서 갈빗집 환풍구 아래 맨발로 서 있던 작은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크고 맑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고기 냄새를 봉지에 담아서 앞이 안 보이는 우리 엄마한테 가져다 드리려고요. 아이가 낡은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온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의 시선은 아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멈췄습니다. 7년 전 제가 사랑의 증표로 직접 디자인해서 전처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하나뿐인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이 누군가의 치밀한 감시 하에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2번의 클릭으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따뜻한 행복과 큰 행운으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에 알려주세요. 오늘의 운명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서울의 밤은 차갑다기보다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시린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수장인 최진우는 미끄러지듯 달리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죠. 연말 모임에서 마신 독한 술기운 때문인지 최진우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비서실장 김민석이 백미러로 최진우의 안색을 살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사모님께서 리나와 함께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바로 집으로 갈까요? 최진우가 답답하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차 좀 세워. 술 기운이 올라와서 그런지 속이 너무 답답하네. 여기서부터는 좀 걸을게. 김민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길가에 차를 세우며 최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이렇게나 많이 오는데 위험합니다. 리나가 아빠랑 케이크 자른다고 유치원 숙제도 안 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최진우는 김민석의 말을 뒤로 한 채 차 문을 열고 차가운 눈밭 위로 구두를 내디뎠습니다. 리나는 착한 아이니까 이해해 줄 거야. 세희한테는 좀 늦는다고 전해줘. 찬바람 좀 쐬고 금방 갈게. 최진우는 김민석을 떼어놓고 길거리 갈비집들이 늘어선 골목길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고기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최진우의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최진우의 시선이 갈빗집 환풍구 아래에 멈춰 섰습니다. 넉마나 다름없는 얇은 옷을 입은 작은 아이 하나가 하얀 김이 뿜어져 나오는 구멍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아이의 발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시퍼렇게 동상이 걸린 맨발을 드러내고 있었죠. 최진우가 다급하게 다가가 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추운 날씨에 신발도 없이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이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며 품 안에 숨기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뒤로 감췄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금방 갈게요. 냄새 조금만 더 담고요.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최진우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진우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고 맑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판박이었거든요. 최진우가 아이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으며 비닐봉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냄새를 담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이가 콧물을 훌쩍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예전에 이 식당에서 고기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다고 했어요. 아이는 공기를 가득 담고 매듭을 묶은 비닐봉지를 가슴에 꼭 껴안으며 최진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라도 가져가면 엄마가 다시 기운을 낼 것 같아서요. 최진우는 아이의 말에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최진우의 시선이 아이가 훤히 드러낸 목덜미 아래에서 반짝이는 익숙한 물건에 꽂혔습니다. 그것은 7년 전 최진우가 전처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의 증표로 직접 디자인해서 선물했던 별 문양의 금 펜던트였죠. 최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목걸이를 만지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아이가 목걸이를 손으로 움켜쥐며 경계하는 빛을 띠었습니다. 우리 엄마 거예요. 엄마가 이건 절대 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최진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네 엄마가 누구야? 이름이 뭐야? 어서 말해봐. 최진우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다그치자 아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름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저씨, 무서워요. 아이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아 최진우는 겨우 평정심을 되찾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급했구나. 아저씨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최진우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우는 신발이 없는 아이를 번쩍 안아들며 뒤따라온 김민석에게 포효하듯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당장 이 아이가 안내하는 곳으로 차를 몰아. 어서. 김민석은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낡은 판자촌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최진우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방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집주인 할아버지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투덜거리며 나오고 있었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보이며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녀석아. 너희 기초수급자 지원금 들어온 거에서 이번 달 밀린 방세랑 수수료 뗐다. 이거라도 남겨준 거 고마운 줄 알아. 최진우가 노인의 앞을 막아서며 살벌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이 아이 엄마 돈에 함부로 손을 댄 거야? 집주인 할아버지는 최진우의 값비싼 코트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내가 이 집 모자 돌봐주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다음부터 또 방세 밀리면 당장 내쫓을 거야. 최진우가 김민석을 돌아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민석아, 이 건물 당장 매도해. 그리고 이 노인네는 법대로 처리해서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하고. 노인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는 사이 최진우는 어두운 지하 계단을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좁은 방 안에서 가냘픈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산아, 산이 왔니? 어디 갔었어? 산이가 신이 나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습니다. 엄마, 나 봉지에 고기 냄새 가득 담아왔어. 그리고 멋진 아저씨도 같이 왔어. 최진우는 문턱에 서서 방 안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보일러조차 돌아가지 않는 방 안은 냉기가 뼈를 찌르는 듯 했거든요. 한 여자가 벽을 등지고 앉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진우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여자의 정면 앞에 섰습니다.
여자는 최진우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를 전혀 보지 못한 채 엉뚱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죠. 사나? 아저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구랑 같이 온 거야? 최진우가 여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미워하며 내쫓았던 전처 윤혜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그녀의 눈동자는 하얗게 흐려져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우가 혜진의 손을 잡으려 하자 윤혜진은 발작하듯 손을 뒤로 감추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오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최진우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윤혜진은 익숙한 목소리에 온몸을 덜덜 떨며 벽구석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누구? 진우 씨? 윤혜진. 너 눈이 왜 이래? 왜 앞을 못 봐?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윤혜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눈물을 쏟아내며 산이를 자기 뒤로 숨기려고 허둥댔습니다. 당장 나가. 우리 산이한테서 떨어져.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를 와. 최진우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발치를 잡으려 했으나 윤혜진은 거칠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가라고 했지.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죽여버릴 거야. 우리 애 건드리면 내가 당신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윤혜진은 보이지도 않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7년 동안 쌓인 증오와 공포만이 가득해 보였죠. 최진우가 절규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혜진아, 도대체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혜진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윤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흐릿한 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네 집에서 그렇게 쫓겨나고 눈앞에 세상이 깜깜해질 때 나는 당신 이름만 불렀어. 그런데 당신은 그때 뭐 했어? 다른 여자랑 웃고 떠들었잖아.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내 눈이 왜 이러냐고 물어. 혜진의 말에 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고통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이가 겁에 질려 엄마의 등 뒤에서 진우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울리지 마요. 아저씨 나쁜 사람 맞죠? 우리 엄마 슬프게 하지 마요. 혜진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도끼를 품은 목소리로 진우를 밀어냈습니다. 들었지? 산이도 당신 싫대. 우리 아이 당신 아들 아니야. 죽어도 당신 자식 아니니까 당장 나가라고. 최진우는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김민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석아, 당장 구급차 불러. 억지로라도 데려갈 거야. 김민석은 밖에서 119에 전화를 걸며 싸늘한 눈빛으로 지하방의 풍경을 응시했습니다. 윤혜진은 구급차 소리가 들리자 아이를 안고 방구석으로 기어가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이 못 데려가. 차라리 나를 죽여. 진우 씨, 제발. 우리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둬. 최진우는 저항하는 혜진을 억지로 품에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대고 응조렸습니다. 죽어도 내 옆에서 죽어. 이제 절대 안 놓쳐. 네 눈 내가 반드시 뜨게 할 거야. 최진우는 아이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부정하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핏줄임이 분명했거든요. 윤혜진은 최진우의 품 안에서 그의 코트 자락을 물어뜯으며 끝까지 거부의 몸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어두운 판자촌 골목을 붉게 비추기 시작했죠.
최진우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구급차 뒷문에 오른 최진우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혜진과 겁에 질린 산이를 태우고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택 별채 당장 청소해 두라고 해. 그리고 별채에 강세희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김민석은 뒷좌석에서 아내를 제압하고 앉은 진우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성그룹 저택을 감싸고 있던 거짓된 평화는 오늘로 완전히 끝이 났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한성그룹 저택의 별채는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이 오히려 낯설고 무서운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죠. 옆에서 잠든 산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윤혜진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때 별채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강세희가 화려한 가운을 걸친 채 팔짱을 끼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윤혜진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들어온 거예요? 강세희가 코끝을 찡그리며 윤혜진의 남루한 행색을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네. 용의 윤혜진. 윤혜진은 익숙한 목소리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강세희? 네가 여기는 왜 온 거야? 강세희가 탁자 위에 놓인 뜨거운 찻잔을 들어 올리며 윤혜진의 발치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내 집 별채에 쥐새끼 2마리가 들어왔다길래 구경 좀 왔지. 근데 꼴이 이게 뭐야? 앞 못 보는 병신이 되어서 돌아왔네. 윤혜진은 뜨거운 찬물이 발등에 튀자 짧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습니다. 강세희가 윤혜진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우리 그이는 너희가 불쌍해서 잠시 걷어주는 것뿐이니까. 네가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굴면 그 눈마저 뽑아버릴 줄 알아. 윤혜진이 강세희의 손을 뿌리치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안주인 자리 관심 없어. 우리는 당장이라도 나갈 거야. 그때 강세희의 딸 리나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산이의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리나가 산이의 얼굴에 들고 있던 토끼 인형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 거지 뭐야? 왜 우리 집에 거지가 들어와서 자고 있어? 더러워. 산이가 얼굴에 인형을 맞고 울먹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윤혜진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산이를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죠. 산이야, 괜찮아? 어디 맞은 거야? 리나가 산이의 붕대 감은 발등을 발꿈치로 꽉 밟으며 심술을 부렸습니다. 아, 아파. 하지마. 산이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자 윤혜진은 리나의 방향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강세희가 기다렸다는 듯 혜진의 팔을 낚아채며 바닥으로 강하게 밀쳤습니다. 어디서 귀한 내 딸 몸에 손을 대려고? 눈이 안 보이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소동을 듣고 달려온 최진우가 별채 문을 벌컥 열며 2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최진우가 바닥에 쓰러진 윤혜진을 안아 일으키며 강세희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강세희,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리나 데리고 당장 안 나가? 강세희가 눈가에 억지로 눈물을 만들어내며 최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리나를 때리려고 했어. 아무리 불쌍해도 그렇지 애한테 이러는 건 나도 못 참아. 최진우가 강세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산이의 발등에 난 상처를 살폈습니다. 리나가 산이 발등을 밟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세희, 너 애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리나가 강세희 뒤로 숨으며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워. 저 거지 편만 들어주고 아빠 정말 미워. 강세희는 리나를 안아들고 최진우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별채를 나갔습니다. 최진우는 가슴을 몰아쉬며 윤혜진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내가 집을 비우지 말았어야 했는데. 윤혜진이 최진우의 손을 밀어내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이에요? 당신 눈에는 우리가 여기서 구경거리가 된 게 안 보여요? 최진우가 착잡한 표정으로 윤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의사들 불렀으니까 네 눈부터 검사받게 해줄게. 한편 본체 서재에서는 비서실장 김민석이 안과 의사들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이 의사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는 시신경이 완전히 파괴되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김민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의사들에게 싸늘한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김민석의 기세에 눌려 최진우에게 조작된 소견서를 내밀었습니다. 진우는 절망적인 결과에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CCTV 영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낮 시간대의 영상들이 군데군데 끊기거나 노이즈가 심했습니다. 진우는 김민석이 CCTV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김민석? 감히 내 눈을 가리려 들어? 사람 불러서 보안 시스템 따로 구축해. 최진우가 개인 보안 전문가에게 비밀리에 연락하며 지시했습니다. 한편 대저택 지하실에서는 김민석과 강세희가 은밀하게 몸을 섞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강세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흉측한 계획을 속삭였습니다. 리나가 완벽한 후계자가 될 때까지 산이 그 녀석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해. 윤혜진 약통에 수면제를 섞어둘게. 김민석이 혜진의 약병을 흔들어 보이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자기야. 강세희가 김민석의 어깨에 기대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다음 날 강세희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었죠. 강세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수화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진우 씨가 미쳤나 봐요. 그 눈먼 여자를 집에 들여놓고 리나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주은숙의 날카로운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 불길한 물건을 다시 집안에 들였다는 거야? 당장 내가 감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저택의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진우는 산이를 옆에 앉히고 직접 고기를 잘라 아이의 접시에 놓아주었죠. 리나가 갑자기 산이의 국그릇에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던지며 깔깔거렸습니다. 거지는 짠 거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 거지야. 최진우가 수저를 탁자에 내던지며 리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리나, 너 당장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식사 예절 교육 다시 받아. 강세희가 리나를 감싸 안으며 최진우에게 대들었습니다. 애가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요? 정말 그 애가 당신 아들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최진우가 강세희의 턱 밑까지 다가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내 눈에는 똑똑히 보여. 산이 나랑 판박이야. 그때 저택 정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최 회장 어머니인 주은숙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주은숙은 식탁으로 다가와 산이의 밥그릇을 바닥으로 걷어찼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핏줄을 이 집 식탁에 앉히는 거야.
최진우 너 제정신이냐? 최진우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으며 산이를 보호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 제 자식입니다. 7년 전에 어머니가 내쫓았던 제 핏줄이라고요. 주은숙은 코웃음을 치며 강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허허, 핏줄? 네 전처는 애도 못 갖는 불임이었다. 어디서 뻔히 보이는 그년의 수작질에 속아 넘어가. 이 바보 같은 자식? 어머니,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인정 못해. 유전자 검사도 아직 안 했다면서 자식은 무슨 자식? 최진우가 물러서지 않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당장 유전자 검사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어머니도 세희 너도 이 아이한테 사죄해야 할 거야. 윤혜진은 별채 창가에 붙어 본체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들의 잔인한 탐욕이라는 사실을 혜진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민석은 어둠 속에서 유전자 검사 샘플을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우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저택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방금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담긴 흰 봉투가 놓여 있었죠. 진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세희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봉투를 가리키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진우가 봉투를 찢듯 열어 종이를 꺼냈고 서류를 훑어 내려가던 진우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지 하단에는 붉은 글씨로 부모와 자식 간의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진우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산이 내 아들이 아니었어? 혜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옆에서 지켜보던 세희가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혜진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이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렇게 뻔히 나왔는데 말이야. 진우의 모친이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서슬퍼런 호통을 쳤습니다. 이 발칙한 년이 어디서 감히 우리 가문의 대를 더럽히려고 들어. 당장 저 미친년이랑 애를 끌어내라. 진우는 큰 충격에 빠진 듯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진우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모친의 눈짓에 건장한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내들이 혜진의 가녀린 팔을 거칠게 잡아챘고 산이는 비명을 지르며 혜진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엄마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산이의 처절한 외침에 진우가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모친이 진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찰싹? 이 멍청한 놈아. 가짜 핏줄에 눈이 멀어 어미 말도 안 들리느냐. 당장 치워버려. 그 틈을 타 사내들이 혜진과 산이를 저택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문 밖으로 던져진 산이와 혜진은 얇은 옷차림으로 눈밭에 고꾸라졌죠.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진우는 거실 창문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진우는 곧장 서재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민석의 눈을 피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은퇴한 전직 보안팀장인 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의 충신 중 한 사람이었죠. 서 팀장, 지금 당장 7년 전 윤혜진이 출산했던 산부인과 소재 파악해. 그리고 이번 유전자 검사소 직원 명단 전부 뽑아와. 1시간 뒤 서 팀장은 혜진이 출산했던 지방의 산부인과 원장이었던 박 의사의 전화번호와 소재지를 보냈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박 의사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박 의사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으나 진우의 처절한 절규에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 의사가 당시 혜진이 겪었던 처절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7년 전 윤혜진 씨는 앞이 거의 안 보이는 상태로 저희 산부인과에 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임 치료 목적으로 지어준 한약을 먹은 뒤로 눈이 침침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앞이 거의 안 보이게 됐다고 했었죠. 저는 당장 아이를 포기하고 눈 치료부터 해야 한다고 타일렀어요. 진우의 핏발선 눈에서 피눈물 같은 눈물이 툭 떨어져 책상 위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서혜진 씨는 힘들게 생긴 아이인데 내 눈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절대 포기 못한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통곡했습니다. 박 의사가 수화기 너머로 더욱 처참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서혜진 씨는 끝까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홀로 그 어둠 속으로 떠난 겁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서 팀장으로부터 도착한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민석이 유전자 검사소 직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하며 불일치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은행 이체 내역서였죠. 진우가 서류를 움켜쥐며 거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진우가 거실에 서 있던 민석의 멱살을 낚아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포효했습니다. 김민석, 네가 감히 내 아내와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유전자 검사 조작한 거 내 눈으로 다 확인했어. 민석이 당황하며 세희의 눈치를 살피자 진우가 민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널 내 하나뿐인 중마고우라고 믿었는데 너랑 강세희가 우리 어머니랑 짜고 내 가정을 작살내? 세희가 리나를 뒤로 숨기며 파랗게 질린 안색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요? 누구 말을 듣고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진우가 세희의 턱끝을 잡아 올리며 서늘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너희가 작당 모의에서 혜진이한테 먹인 그 한약, 그게 무슨 약인지 내가 다 알았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진우는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눈보라가 몰아치는 저택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아내와 아들을 다시 한번 판자촌 지하 골방으로 내쫓았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다 내 잘못이야. 난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혜진아, 사나. 진우는 눈발이 휘날리는 판자촌 골목을 미친 듯이 뒤지며 두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저 멀리 버스 정류장 의자에 작은 불빛처럼 웅크린 그림자가 진우의 시야에 들어왔죠. 산이는 자신의 얇은 겉옷을 벗어 눈먼 엄마의 어깨에 덮어주고 있었어요. 진우가 눈밭에 무릎을 꿇으며 기어와 혜진의 차가운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혜진아, 사나. 혜진이 진우의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산이를 자기 등 뒤로 숨겼습니다. 오지 마요. 우리 어디로든 떠날 테니까 제발 더는 찾아와서 괴롭히지 말라고요. 진우는 혜진의 발치에 이마를 쳐박고 오열하며 젖은 눈 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네가 나 때문에 시력을 잃고 그 아픔 속에서 산이를 지켰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희를 또 버렸어.
진우가 산이의 붕대 감긴 차가운 발을 자신의 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팍에 품었습니다. 산이야, 미안하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산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진우의 젖은 눈가를 닦아내자 진우는 아이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아저씨, 울지 마요. 산이야, 나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진우의 고백에 산이가 놀란 듯 눈을 커다랗게 뜨며 진우의 품에서 살짝 몸을 뺐습니다. 아저씨가 내 아빠라고요? 진짜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제일 예쁜 별이 됐다고 그랬는데. 산이가 혜진을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리자 진우는 가슴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빠는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별을 보면서 아빠한테 기도했었는데. 산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은 진우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혜진이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도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아빠를 별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산이의 작고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니야, 산이야. 아빠가 바보라서 우리 산이를 못 찾았던 거야. 하늘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옥 같은 곳에서 눈이 가려져 있었어. 진우가 산이의 발치에 이마를 대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산아. 아빠가 죽일 놈이야. 너를 그 추운 곳에서 맨발로 떨게 만들고 엄마를 그렇게 아프게 놔두고. 산이는 진우의 통곡 소리에 겁이 난 듯 입술을 파르르 떨다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아저씨가 진짜 우리 아빠 맞아요? 산이가 진우의 목을 꼭 껴안고 아이처럼 꺼느껴 울자 버스 정류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자신의 뜨거운 눈물로 산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죠. 그래, 아빠가 다 잘못했어. 이제 고기 냄새가 아니라 매일매일 맛있는 고기 먹게 해줄게. 아빠가 우리 산이 절대 안 놓을 거야. 혜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두 부자의 오열 소리를 들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홀로 삼켜왔던 원망과 슬픔이 진우의 처절한 사죄 소리에 녹아내리는 듯 했지만 혜진은 차마 그들을 향해 손을 뻗지 못했거든요. 진우는 한참 동안 산이를 품에 안고 놓아주지 않은 채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참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진우는 혜진과 산이를 한꺼번에 끌어안으며 자신의 체온을 전부 나누어 주려 애를 썼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참회를 넘어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자들을 향한 지독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죠. 진우는 산이를 등에 업고 혜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시 저택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별채에 두 사람을 눕힌 진우는 밤새도록 그들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손등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죄를 뼈에 새기며 진우는 진정한 한성그룹의 주인이자 가장으로서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채 밖에서 서늘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전 보안팀장이었던 서 팀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 팀장은 최진우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며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7년 전 한약을 조제했던 한의원 장부를 확보했습니다. 주 여사님 명의로 정기적인 결제가 있었더군요. 최진우가 서류를 건네받으며 눈빛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수고했어, 서 팀장. 유전자 검사소 직원은 어떻게 됐지? 서 팀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석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해외로 도피하려는 걸 공항에서 잡아두었으니 신호만 주십시오. 최진우가 서류를 꽉 움켜쥐며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해. 내가 본체 상황을 정리하고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별채에 못 들어오게 해. 윤혜진이 최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멈칫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우 씨, 제발 복순이 뭐니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가게 해줘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최진우가 윤혜진의 마른 손을 꽉 잡으며 강한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수 없어. 네가 뺏긴 7년, 그리고 네 눈. 내가 반드시 다 되찾아줄 거야. 최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별채를 나와 본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본체 식탁에는 주은숙과 강세희가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세희가 최진우를 발견하고는 생긋 웃으며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여보, 밤새 어디 있었어요? 어제 그 거지 모자는 김민석 실장이 잘 처리했다고 하던데. 최진우는 대답 대신 강세희의 앞에 박 의사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이 든 재생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주은숙이 숟가락을 놓으며 눈살을 찌푸리고 최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아침부터 이게 무슨 예의냐? 그 눈먼 년 때문에 애미한테 시위라도 하겠다는 게냐? 최진우가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7년 전에 혜진이한테 주셨던 그 한약 말입니다. 정말로 불임치료 한약이 맞았습니까? 최 회장 어머니의 안색이 순간적으로 창백하게 질리며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그 당시에 애 못 갖는 며느리 생각해서 챙겨준 한약을 이제 와서 의심이라도 하는 거야? 강세희가 당황하며 최진우의 팔을 붙잡고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요. 어머니가 속상하시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주신 약인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진우는 강세희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민석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김민석이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 최진우는 서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켰죠. 서 팀장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며 유전자 검사소 직원의 자백 내용을 읊었습니다. 김민석 실장님, 제가 다 풀었습니다. 회장님이 이미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민석의 안경 너머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며 입술을 바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김민석의 멱살을 잡아채며 거실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내 자식을 가짜로 만들고 내 아내를 지옥으로 보낸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라고. 강세희가 소리를 지르며 진우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무서운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김 실장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진우는 김민석을 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어머니와 강세희를 향해 서늘하게 경고했습니다. 오해? 조만간 그 오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풀어줄게. 어머니도 강세희 너도. 최진우는 아직 강세희와 김민석의 수상한 관계까지는 내비치지 않은 채 패를 아꼈습니다. 그들이 안심하고 방심하는 순간을 포착해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무너뜨릴 계획이었거든요. 최 회장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끝까지 위험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진우, 너 감히 이 애미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최진우가 어머니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고귀한 자존심 제가 조각조각 내드릴 테니 기대하세요. 최진우는 본체를 나와 다시 별채로 향하는 길에 서 팀장을 불러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 팀장, 당장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앙과 전문의들 별채로 소집해 비밀리에 진행해. 서 팀장이 고개를 숙이며 신속하게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는 별채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옷가지를 정돈했습니다. 별채 안에서는 산이가 윤혜진에게 밖에서 본 눈꽃 이야기를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평화로운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최진우는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진은 소리만으로 그가 온 것을 알아차리고 몸을 굳혔습니다. 진우가 혜진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따뜻하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오늘부터 치료 시작할 거야. 내가 세상의 모든 빛을 다시 네 눈에 담아줄게. 윤혜진은 대답 대신 최진우의 옷소매를 꽉 움켜쥐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산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며 진우의 손을 잡고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엄마 눈 뜨면 내 얼굴을 제일 먼저 보여줄 거예요. 진우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가슴속 깊이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성그룹 저택을 뒤흔들 피해 복수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별채 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서 팀장이 데려온 앙과 전문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별채 문 앞을 지키며 담배를 입에 물려다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혜진이 별채 안에서 의사들의 지시를 받으며 검사를 받는 동안 진우의 가슴은 타들어 가는 듯한 초조함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검사 장비들이 내는 기계음 사이로 윤혜진의 가냘픈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 눈이 다시 보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산이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인데. 앙과 과장이 차트를 넘기며 조심스러운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시신경이 많이 손상되긴 했지만 다행히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각막 이식과 장기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최진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에 머리를 기대며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때 산이가 최진우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아빠, 이제 엄마 눈 뜨면 나랑 숨바꼭질 할 수 있어요? 최진우가 무릎을 굽혀 산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산이야. 엄마 눈 뜨면 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거 아빠랑 같이 보여주자. 최진우가 아이를 안아 올리려던 찰나 본체 쪽에서 강세희가 날카로운 눈빛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강세희는 최리나의 손을 거칠게 이끌며 별채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보, 아침부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유능하다는 앙과 전문의들은 왜 다 여기 불러 모은 건데? 진우가 산이를 자기 등 뒤로 숨기며 강세희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너 어제 내가 한 경고 잊었어?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강세희가 최리나를 산이 쪽으로 밀어내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나야. 별채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무슨 치료를 받는지 내가 모르는 게 말이 돼? 리나가 산이를 흘겨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우유팩을 최산이의 발등에 떨어뜨렸습니다. 아, 너 왜 아직도 안 나갔어? 냄새나는 거지야, 저리 가. 하얀 우유가 산이의 얇은 바지를 적시자 산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진우가 눈을 부릅뜨며 리나의 팔을 붙잡고 낮게 호통을 쳤습니다. 리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산이한테 사과해. 최리나가 울먹이며 강세희의 뒤로 숨자 강세희가 최진우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진우 씨, 지금 애한테 뭐 하는 거야? 겨우 저런 애 때문에 우리 리나를 울려? 최진우가 강세희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의졸였습니다. 저런 애라니. 산이는 내 아들이고 이 집의 장손이야. 한 번만 더 산이한테 손끝 하나 건드려봐. 사생아 따위가 장손이라고? 당신 정말 제대로 미쳤구나. 법적 아내와 자식은 나와 리나야. 당신 이러는 거 엄연한 외도야. 강세희는 최진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치면서도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강세희가 리나를 데리고 본체로 돌아가자마자 김민석이 구석에서 나타나 강세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김민석이 주위를 살피며 강세희를 정원 구석진 나무 그늘로 끌고 갔죠. 세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진우는 지금 우리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다고. 강세희가 김민석의 손을 뿌리치며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알면 어쩔 건데? 김민석이 답답하다는 듯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리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검사소 직원, 지금 진우가 잡아두고 있어. 당장 그 직원 입부터 막아야 해. 강세희가 입술을 깨물며 김민석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목숨 걸고 잘 처리해. 리나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들키면 안 돼. 알겠어? 김민석이 강세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두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진우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일 거니까. 그 검사소 직원은 영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두 사람의 은밀한 밀담은 본체 2층 테라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 팀장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서 팀장이 최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과 사모님이 접촉했습니다. 예상대로 유전자 검사소 직원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최진우가 별채 창가에 서서 창밖에 김민석을 응시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끼를 물었군. 서 팀장, 직원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김민석이 움직이는 길목을 차단해. 전화를 끄는 최진우는 침대에 앉아있는 혜진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이 최진우의 인기척에 움찔하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최진우는 더 꽉 쥐었죠. 혜진아, 이제 곧 다 끝날 거야.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대가를 치르게 할게. 윤혜진이 고개를 저으며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나는 복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산이랑 멀리 떠나게 해줘요. 무섭다고요, 이 집안 사람들. 최진우가 윤혜진의 무릎 위에 얼굴을 묻으며 젖은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안 놓쳐. 나 믿어주면 안 될까? 윤혜진은 대답 대신 최진우의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최산이는 그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품 안에 숨겨두었던 낡은 비닐봉지를 꽉 쥐었죠. 이제는 고기 냄새가 아니라 아빠가 준 진짜 고기를 담아 엄마에게 주고 싶다는 순수한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진우는 별채 앞에서 서 팀장이 보내온 동영상을 확인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민석과 강세희가 밀월 여행을 계획하며 나누었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도 함께 도착했거든요. 최진우는 그 파일을 재생하며 본체 거실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던 강세희가 최진우의 발소리에 고개를 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진우가 강세희의 맞은편에 앉아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세희야, 너 5년 전에 민석이랑 일본 여행 갔을 때 참 좋았다며? 리나가 그때 생긴 아이였나?
강세희가 들고 있던 잡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며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강세희가 떨리는 손으로 소파 시트를 움켜쥐며 간신히 입을 열었죠.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김 실장이랑 일본 여행이라니. 최진우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김민석과 강세희의 적나라한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희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가볍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세희. 네가 누리던 이 화려한 유리성이 어떻게 가루가 되는지 똑똑히 지켜봐. 최진우의 선전포고에 강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성그룹 저택은 이제 거대한 심판의 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체 거실에는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비명과 고함이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강세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최진우의 다리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진우는 혐오스럽다는 듯 발을 뒤로 뺐습니다. 여보, 이거 다 가짜야. 김 실장이 나를 협박해서 억지로 만든 조작이라고. 강세희가 악을 쓰며 울부짖자 최진우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강세희의 손을 차갑게 내쳤습니다. 그때 서재에 있던 주은숙이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거실로 나오다 멈춰 섰습니다. 주은숙이 강세희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진우, 너 이게 또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 아침부터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최진우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서늘한 눈빛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며느리와 아들처럼 키운 김민석이 제 뒤통수를 치고 있었더군요. 최진우가 탁자 위에 놓인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고 김민석과 강세희의 미래 대화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은숙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적나라한 대화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지팡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냐? 세인이가 감히 우리 가문을 속여? 주은숙은 지팡이로 거실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강세희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강세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똑같잖아요. 윤혜진 내쫓고 눈멀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세요? 강세희의 반항적인 태도에 주은숙은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때 김민석이 서류 가방을 든 채 굳은 표정으로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김민석은 난장판이 된 거실 풍경을 보고 상황을 직감한 듯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진우가 김민석의 앞으로 걸어가 그의 멱살을 쥐어들며 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민석아, 내가 너를 믿고 의지했던 세월이 끔찍해서 구역질이 나는구나. 김민석이 최진우의 손목을 잡으며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우야, 모든 걸 다 가진 네가 가진 걸 조금 나눠 갖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김민석의 뻔뻔한 대답에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며 그의 안면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김민석이 바닥에 나뒹굴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최진우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죠. 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김민석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나 몰래 누리던 이 화려한 지옥, 이제부터 내가 하나하나 무너뜨려 줄게. 네가 CCTV를 완벽하게 지운 줄 알았지? 최진우가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김민석과 강세희가 병원 복도에서 유전자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하게 입을 맞추며 성공을 자축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진우 씨 믿지 마. 저건 합성된 영상이라고요. 강세희가 스크린을 가로막으며 발악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최진우는 야수처럼 달려들어 김민석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김민석은 바닥에 나뒹굴며 입술이 터진 채 비굴하게 손을 모아 빌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야, 이건 다 세희가 시킨 일이야. 살려줘, 제발. 김민석이 바닥을 기며 최진우의 신발을 붙잡았습니다. 닥쳐.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내 아내와 자식을 지옥으로 보낸 데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김민석, 넌 오늘부로 해임이다. 변호사들, 이 자들이 저지른 살인 미수와 문서 조조, 횡령까지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조사해서 법정에 세워. 최진우가 김민석을 발로 차내며 포효했습니다. 강세희는 구석에서 울고 있는 리나를 품에 안고 최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우 씨 잘못했어요. 하지만 리나를 봐서라도 참아줘요. 리나가 당신 딸이잖아요. 리나 상처받는 거 보고 싶어요? 강세희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최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세희를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진우가 몰래 진행했던 리나와 김민석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리나가 내 딸이라고? 리나는 김민석의 핏줄이야. 최진우가 서류를 강세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결과지에는 김민석과 최리나의 친자 관계가 99.9% 일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세희와 김민석이 결혼 전부터 잠자리를 함께하는 관계였으며 리나는 결혼 후에도 이어진 그들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꿈이야. 강세희가 정신을 놓은 듯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은숙은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리나가 아들의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에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비서들이 달려들어 주은숙을 부축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우는 경찰들에게 손짓하여 강세희와 김민석을 즉각 연행하게 했습니다. 두 악인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동안에도 서로의 탓을 하며 욕설을 내뱉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당장 나가.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내 집을 더럽히는 꼴 더는 못 봐. 너희가 누리던 모든 자산은 이 시간부로 동결이다.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똑같이 느껴봐. 최진우가 창밖으로 두 사람을 내몰며 얼음장같이 말했습니다. 본체의 소동을 뒤로 한 채 최진우는 다시 별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별채 입구에서는 산이가 동상 걸린 발에 연고를 바르며 혜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최진우는 거칠게 몰아쉬던 숨을 가다듬으며 부드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진아, 나왔어. 산이야, 아빠 왔다. 윤혜진이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며 보이지 않는 눈으로 최진우 쪽을 향했습니다. 진우 씨,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최진우는 윤혜진의 곁에 앉아 그녀의 마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청소 좀 했어. 더러운 쓰레기들을 좀 치웠거든. 최진우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본체를 향한 서늘한 복수심으로 번뜩였습니다. 산이가 진우의 품으로 파고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 아까 무섭게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요. 우리 또 쫓겨나는 거예요? 진우가 산이를 번쩍 안아 올려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아니야, 산이야. 우리는 절대 나가지 않아. 혜진은 진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긴장을 풀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우 씨,
너무 무리하지 마요. 우리는 그냥 당신이랑 산이랑 셋이서 조용히 살 수만 있으면 돼요. 진우는 혜진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잃어버린 7년을 보상하기 위해 그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10,000배의 고통을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최진우는 즉시 비서실을 시켜 해외의 유명한과 권위자와 긴급 수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7년 전 자신의 비겁함이 낳은 비극을 이제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대저택의 길고 긴 겨울은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의 추문과 음모가 드러난 만큼 세상의 이목이 쏠린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최진우는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법정 대신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수술복을 입은 윤혜진이 휠체어에 앉아 가냘픈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정말 괜찮은 거야? 오늘 재판 당신한테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윤혜진이 보이지 않는 손을 뻗어 최진우의 소매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나한테 당신 눈보다 중요한 건 세상에 없어. 재판은 변호사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난 여기서 당신이 눈 뜨는 거 지켜볼 거야. 진우가 혜진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이번 재판을 위해 그룹 내 지분 일부를 정리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은 지분 매각 소식에 벌떼처럼 일어났지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강세희와의 혼인 무효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방해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많이 아플까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해줬는데. 최산이가 최진우의 다리에 매달리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산아, 엄마는 이제 아주 예쁜 세상을 보러 가는 거야. 산이가 엄마 응원해 줄래? 진우가 산이를 안아올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산이는 윤혜진의 휠체어 곁으로 다가가 엄마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내가 제일 먼저 보일 거야. 윤혜진은 손바닥에 전해지는 아이의 온기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우리 산이. 엄마가 꼭 눈 떠서 우리 아들 얼굴 제일 먼저 볼게. 윤혜진이 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을 앞둔 병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음악계의 거물인 윤혜진의 대학 은사님이었습니다. 은사님은 최진우의 연락을 받고 한 걸음에 달려와 윤혜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네가 지하방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다는 소식 들었다. 산이가 적어준 네 악보들 내가 다 살펴봤어. 이건 보석 같은 곡들이야. 은사님이 낡은 악보 뭉치를 보이며 감격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앞이 보이지 않아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선율을 산이 손을 빌려 적었을 뿐이에요.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윤혜진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둠 속에서 오직 청각과 마음으로 쓴 이 곡들은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거야. 수술 끝나고 건강 회복하면 정식으로 앨범 제작하자꾸나. 은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윤혜진을 격려했습니다. 최진우는 은사님을 배웅하고 돌아와 비서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 팀장을 통해 강세희와 김민석이 리나의 명의로 빼돌렸던 비자금의 흐름을 모두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은닉했던 거액의 자금은 최진우의 지시 한마디에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회장님, 강세희 씨가 머물고 있는 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숙박비가 끊겨서 소동이 났다고 합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버려둬. 그동안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이제 밑바닥이 어떤 곳인지 직접 느껴봐야지. 그자들이 혜진이와 산이에게 했던 짓에 비하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최진우가 서류를 덮으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의료진이 윤혜진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우는 간호사 대신 직접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수술실 앞까지 향했습니다. 7년 전 이혼 서류를 던지며 차갑게 뒤돌아섰던 자신의 손이 이제는 윤혜진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나 여기 있을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기다릴게. 그러니까 겁먹지 마. 최진우가 수술실 문 앞에서 윤혜진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붉은색 수술 중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최진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산이는 아빠의 초조함을 느꼈는지 조용히 진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난생 처음 평범한 가장의 무게와 행복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안 아픈 거죠? 나랑 같이 나비 보러 갈 수 있는 거죠? 최산이가 잠결에 중얼거리며 최진우의 옷깃을 꼭 쥐었습니다. 최진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준 순간 최진우는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큰 전율을 느꼈습니다. 성공만을 쫓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각막 이식뿐만 아니라 손상된 시신경을 재건하는 정교한 작업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출혈이 심해져 위기가 오기도 했지만 국내외 의료진의 협진 끝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6시간이 지난 뒤에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최진우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제 아내,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진우가 주치의의 가운 소매를 붙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신경 반응도 좋고 기증된 각막도 잘 안착했습니다. 며칠간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분명 빛을 되찾을 겁니다.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안도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최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에게 빛을 되찾아 주었다는 안도감이 온몸의 긴장을 풀어버렸습니다. 산이도 잠에서 깨어나 진우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혜진은 아직 마취가 덜 풀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윤혜진의 침대 곁을 지키며 그녀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고했어, 혜진아. 이제 당신 앞엔 빛나는 세상만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약속해. 최진우가 혜진의 손등에 눈물을 떨구며 다짐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민석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최진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는 구걸 섞인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우는 비서가 가져온 그 편지들을 단 한 통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지. 최진우가 차갑게 말하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의 수술 성공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지독한 순애보와 전처의 비극적인 사연은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 찍힐 뻔했던 그룹의 이미지는 최진우의 진심 어린 행보 덕분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가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최진우는 잠든 혜진과 산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붕대를 푸는 날, 윤혜진이 마주할 세상이 오직 아름다움으로만 가득하기를 최진우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병원 특실의 커튼 사이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을 칭칭 감고 있던 하얀 붕대 위로 주치의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닿았습니다. 진우는 침대 옆에 서서 자신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모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산이는 혜진의 무릎 위에 작은 손을 올리고 까치발을 든 채 엄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즈를 제거하겠습니다. 눈을 바로 뜨지 마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보세요. 주치의가 핀셋으로 마지막 거즈를 떼어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의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7년이라는 기나긴 어둠이 거치는 순간 병실 안에는 오직 심장 박동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혜진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혜진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뿌연 안개처럼 보이던 형체들이 조금씩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쏟아지는 빛의 자극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돌려 가장 먼저 앞에 선 아이를 찾았습니다. 산이니? 우리 산이 맞아? 혜진이 떨리는 손을 뻗어 산이의 뺨을 감싸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보여요?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보일 거라고 했잖아요. 산이가 혜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기쁨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혜진은 꿈에 그리던 아들의 얼굴을 천천히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동그란 눈매와 최진우를 닮은 오똑한 콧날, 그리고 환하게 웃는 그 예쁜 입술을 확인한 순간 혜진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아들의 모습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 우리 산이. 이렇게나 예쁜 아이였구나. 엄마가 미안해. 우리 산이 얼굴 너무 늦게 봐서 정말 미안해. 혜진이 아이의 얼굴에 연신 입을 맞추며 울먹였습니다. 진우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옆에 서 있던 진우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진우의 눈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깊은 참회와 미안함, 그리고 아내를 향한 지독한 사랑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얼굴도 이제 보여요. 왜 이렇게 야위었어요? 혜진이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진우의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진 빚 평생 갚으면서 살게. 진우가 혜진의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묻으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우의 눈가에 흐르는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우의 품으로 기댔습니다. 7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순간 마주한 진심만으로도 혜진은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태어난 세 사람은 혜진의 고향 근처인 한적한 바닷가 별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서 산이는 신발을 벗어 던지고 모래사장을 힘차게 달렸습니다. 지하방에서 시퍼렇게 멍들고 얼어터졌던 아이의 발등은 이제 깨끗하게 나아 모래알을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기 갈매기 좀 보세요. 진짜 하얗고 예뻐요. 산이가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습니다. 산아, 천천히 뛰어. 넘어질까봐 엄마 가슴이 철렁한다니까. 혜진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아이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저 녀석 이제 다 컸어. 당신도 이제 걱정 그만하고 이 풍경 좀 봐. 당신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바다야. 진우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평선을 가리켰습니다. 지방의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해변에 앉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진우는 혜진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눈에 고통의 눈물이 고이지 않게 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평화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별장에서의 저녁은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혜진을 위해 거실 한복판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으로만 짚었던 건반들이 이제는 선명한 흑백의 조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진우 씨, 나 다시 악보를 볼 수 있어요. 산이랑 같이 썼던 그 낙서 같은 악보들이 이제 진짜 음악으로 보여요. 혜진이 악보대에 놓인 종이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천상 음악가야. 이제 당신의 재능을 세상에 다시 보여줘. 내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테니까. 진우가 피아노 옆에 기대어 혜진의 연주를 기다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방에서 산이와 함께 만들었던 곡들이 별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이는 아빠의 무릎에 앉아 엄마의 연주 소리에 맞춰 고개를 까닥거렸습니다. 그늘진 구석 하나 없이 환하게 밝혀진 거실에서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윤산이 아니고 최산이 맞죠?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최고라고 자랑해도 돼요? 산이가 진우의 목을 끌어안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산이는 이 아빠의 하나뿐인 보물인걸.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 보내줄게. 진우가 아이의 콧등을 가볍게 튕기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풍경 뒤로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강세희는 허름한 여관방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윤혜진의 수술 성공 소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세희의 얼굴은 이미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졌고 옆에서 울어대는 최리나를 돌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혜진, 네가 감히 빛을 되찾아? 내 인생은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만 행복하겠다고? 강세희가 화면 속 윤혜진의 웃는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세희는 주머니를 뒤져 김민석이 도피 전에 알려주었던 비밀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김민석은 구치소에 갇혀 있었지만 밖에는 여전히 그에게 돈을 받고 움직이는 부하들이 몇 남아 있었습니다. 강세희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 별장 주위에 사설 경호원들을 촘촘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는 강세희와 김민석이 이대로 물러날 위인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진우는 잠든 혜진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산아, 이제 자야지. 내일은 엄마랑 같이 숲속 산책 가기로 했잖아. 진우가 거실 소파에서 잠든 산이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우리 이제 절대로 떨어지지 마요. 무서운 아저씨들도 안 오게 해주세요. 산이가 잠결에 중얼거리며 진우의 가슴팍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다시 찾은 시력으로 천장의 나뭇결을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어둠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진우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산이의 잠꼬대 소리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별장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든 그 방 안에는 7년간의 고통을 씻어내는 따스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꿈속에서도 혜진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이 행복을 지키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별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8시 대저택의 평화를 깨는 거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가 영문을 모르고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최진우 회장님, 경영 비리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수사관 한 명이 구속영장을 내밀며 차가운 금속 수갑을 꺼냈습니다. 경영 비리라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립니까? 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최진우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항변하며 수사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서류에 회장님 인감이 찍힌 가짜 계약서와 장부가 이미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가서 이야기하시죠. 수사관들은 최진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산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최진우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손목에 채워지는 수갑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발을 굴렀습니다. 아빠 어디 가요? 나쁜 아저씨들, 우리 아빠 놔주세요. 아빠. 최산이가 경찰차를 따라 뛰어가다 대문 모서리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산아. 최진우가 절규하며 차창 너머로 아들을 불렀지만 차는 이미 매정하게 저택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혜진은 이제 막 시력을 회복한 눈으로 아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최산이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쥐어뜯었고 입술은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산아, 정신 차려. 선생님, 우리 산이가 숨을 안 쉬어요. 도와주세요. 윤혜진이 최산이를 들쳐업고 저택 밖으로 질주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세희가 마지막 발악으로 고용한 괴한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우리가 데려간다. 순순히 내놓으면 너는 살려주지. 괴한 중 한 명이 혜진의 어깨를 밀치며 최산이를 뺏으려 들었습니다. 안 돼. 죽어도 못 줘. 이 아이 손 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윤혜진이 괴한의 손등을 깨물며 비상계단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같은 시각 유치장에 갇혀있던 김민석은 미리 매수해둔 변호사를 통해 은밀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민석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유치장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숨을 못 쉬겠어. 사람 살려. 김민석이 입에 거품을 물며 실감나게 고통을 연기했습니다. 경찰들이 당황하여 달려왔고 김민석이 미리 손을 써둔 병원의 구급차가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구급차 안에서 김민석은 산소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멍청한 놈들. 내가 이런 곳에 얌전히 갇혀 있을 줄 알았나? 김민석이 대기하고 있던 수아들의 도움을 받아 수갑을 풀고 구급차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김민석은 빗길을 뚫고 서울 외곽의 한 요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위조 여권과 현금 가방을 챙긴 강세희가 최리나의 손을 잡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경찰들이 쫓아오면 어떡하려고. 강세희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김민석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걱정 마. 이미 손을 다 써놨으니까.
진우 그놈은 지금쯤 유치장에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발을 구르고 있겠지. 김민석이 가방을 요트에 실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나야, 이제 곧 떠날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망했어. 이제 우리만 잘 살면 돼. 강세희가 겁에 질려 울먹이는 리나의 어깨를 강하게 쥐며 말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검게 변했고 예보에도 없던 초대형 태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은 거센 파도를 무시하고 요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배를 띄우는 게 제정신이야? 조금만 기다렸다 가자. 강세희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중심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안 가면 끝이야. 경찰들이 금방 들이닥칠 거라고. 김민석이 운전대를 꽉 잡으며 거칠게 파도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악인들의 도주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요트를 덮쳤고 배는 순식간에 뒤집힐 듯 기울어졌습니다. 구명보트 내놔. 내가 먼저 타야 한다고. 김민석이 하나뿐인 구명보트를 차지하려 강세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당신만 살겠다고? 우리 리나는 어떡하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강세희가 김민석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으며 추악하게 매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죽일 듯이 몰아세우는 사이 최리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다 한가운데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악연으로 묶인 세 사람의 비명은 거대한 파도에 묻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산이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산아, 제발. 엄마 눈 뜬 거 이제 겨우 봤잖아. 아빠랑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산아. 혜진이 수술실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피 맺힌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 남아있던 최진우의 변호사가 김민석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김민석의 부하 중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가 가짜 장부의 원본 위치를 폭로한 덕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원본 장부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변호사의 연락을 받은 검찰은 즉각 최진우의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유치장을 빠져나온 진우는 빗속을 뚫고 직접 차를 몰아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가 가슴을 찢어발겼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진우가 본 것은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혜진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윤혜진을 안아 일으키며 수술실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피라도 다 뽑아가서 우리 산이 좀 살려달란 말입니다. 최진우의 외침이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암흑 같던 병원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한 가족의 운명을 건 마지막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진우는 아내를 품에 꼭 안은 채 다시는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겠노라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어깨 위로 차가운 빗물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수술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 진우를 찾았습니다. 환자가 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수혈받을 피가 부족한데 어떡하죠? 의사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제 피를 뽑으세요. 제가 산이 아빠입니다. 제 피를 다 뽑아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진우가 셔츠 소매를 거칠게 걷어붙이며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수혈 침대에 누웠습니다. 자신의 팔에서 빠져나간 붉은 피가 관을 타고
산이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며 진우는 처음으로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던 아이의 몸에 아빠의 따뜻한 피가 채워지기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심박수 수치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고비를 넘겼어요. 간호사가 지혈솜을 건네며 말했지만 진우는 어지러움도 잊은 채 수술실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산이가 가느다랗게 눈을 떴습니다. 혜진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밤을 지새우다 산이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아, 산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엄마 여기 있어. 혜진이 산이의 얼굴 위로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산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 산아. 아빠 여기 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 안 괴롭혀. 진우가 산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흘린 눈물은 지난 7년간의 고통을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태풍에 뒤집힌 요트에서 구조된 강세희와 김민석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강세희는 요트 파편에 얼굴을 크게 다쳐 흉측한 흉터가 생겼고 김민석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리나는 실종되고 말았죠. 진우는 변호인단과 함께 그들이 누워있는 병실을 찾았습니다. 진우 씨, 나 좀 살려줘. 제발. 강세희가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최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 네가 저지른 악행이 너에게 돌아간 것뿐이야. 요트에서 수거한 네 비밀 장부와 이혼 재판 서류 이미 검찰에 넘겼다. 넌 이제 평생 감옥에서 네 무너진 얼굴을 보며 후회하게 될 거야. 최진우가 강세희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김민석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김민석은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민석아, 네가 그토록 탐냈던 한성그룹은 이제 네 인생에서 사라졌다. 넌 내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를 하려 했지? 그 대가는 법정에서 최고형으로 돌려받게 해주지. 최진우가 김민석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진우의 모치는 모든 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김민석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며느리를 실명시킨 죄책감이 뒤늦게 밀려왔습니다. 진우야, 내가 미안하다. 이 애미가 눈이 멀어 집안을 망쳤구나. 혜진이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 주은숙은 혜진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의 편지를 남긴 뒤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내놓고 시골 산골 마을에 은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원날이 되었습니다. 산이는 이제 동상 걸렸던 발에 예쁜 운동화를 신고 씩씩하게 병원 로비를 걸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진우 씨, 우리 정말 이제 행복해지는 거 맞죠? 혜진이 진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앞길을 막는 어둠은 다 사라졌어. 내가 당신과 산이를 위해 도심에서 떨어진 공기 좋은 곳에 새 집을 지었어. 진우가 혜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예전 산이가 고기 냄새를 맡으며 서 있던 그 갈빗집을 찾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말끔해진 가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며 환영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고기 냄새만 안 맡아도 돼요. 진짜 고기 많이 주세요. 산이가 신이 나서 식탁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오늘 아줌마가 서비스로 최고급 갈비 더 줄게. 사장님이 넉넉한 인심으로 고기를 구워주자 산이는 입 가득 고기를 넣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진우와 혜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진우는 그룹 내부의 부패 세력을 모두 척결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신은 회장직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가족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최진우는 7년의 방황 끝에 소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감옥에 수감된 강세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얼굴과 잃어버린 부귀영화가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김민석 또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최진우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겪는 어둠은 혜진이가 겪은 고통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아. 평생을 참회하며 살아. 최진우가 마지막 면회에서 남긴 말은 두 악인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진우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향했습니다. 탁 트인 정원과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아내의 눈이 되고 아들의 버팀목이 된 자신의 모습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한성 가문의 파라는 막을 내리고 세 사람만의 따뜻한 봄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한성 가문의 정원을 가득 채우는 어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지독했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시들었던 생명의 나무에 다시금 푸른 잎을 틔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최진우는 이제 빳빳하게 풀을 먹인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에 가디건을 걸친 채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직에서 공식적으로 사퇴하고 그룹 고문으로 물러나 오직 가족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거실 창가에 앉아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그녀의 손가락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연주하는 빛의 소망은 집안 전체를 따뜻하고 평온한 기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진우는 서재 책상에 놓인 산이의 그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과 혜진, 산이가 피아노 옆에서 행복하게 웃는 그림이었죠.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눈이 되어주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의 버팀목이 된 지금의 자신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혜진은 연주를 마치고 창밖의 별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시 찾은 시력으로 마주하는 매 순간이 그녀에게는 기적이었고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산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앨범에 정리하며 추억의 페이지를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휴대폰 속 가장 최근 영상은 세 가족이 탁 트인 들판에서 연을 날리는 모습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산이가 줄을 잡고 신나게 뛰어가자 하늘 높이 날아오른 연이 자유롭게 춤을 췄습니다. 진우와 혜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씨 고마워요. 나에게 다시 빛을 선물해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혜진이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혜진아. 나를 사람이 되게 해준 건 바로 당신과 산이야. 우리 평생 이렇게 서로를 지키며 살자. 진우가 혜진을 더 세게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들판 위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과응보의 끝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빵 한 조각을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것임을 그들은 이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 가족의 행복한 그림자 위로 찬란한 내일의 태양이 다시금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년의 긴 어둠을 뚫고 마침내 서로의 손을 맞잡은 진우와 혜진, 그리고 산이의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듯 시련 끝에 찾은 이들의 행복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명예가 아닌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소박한 웃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오늘의 긴 여정을 함께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은 기운 받아서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